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오늘날까지도 홍콩 사회에서 괴담처럼 입에 오르내리는 연쇄 살인 사건, 홍콩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로 꼽히며 수많은 홍콩 공포영화의 모티브가 된 유리병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잘못된 무더위부터 1985년 홍콩 정육점, 1989년 신경 쓸 수가 없다, 1992년 구름의 숲은 본 적이 없다와 고향의 생, 1993년 비오는 밤의 파수꾼까지 이 영화들은 놀랍게도 한 명의 살인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유리병 살인마라고 불리는 랑고안이죠. 잔혹성과 기괴함이 상상을 뛰어넘어 홍콩 범죄사에서도 악몽으로 기억되는 살인마 람거완은 1955년 5월 22일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석유 회사에서 일하느라 랑거완이 태어나자마자 집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10세가 되었을 무렵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랑거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내연녀 및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가 근무하던 석유회사 기숙사에서 살았죠. 본초와 내연녀가 각각 자식을 데리고 한 지붕 아래 사는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유년 시절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랑거완은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성적이 전교 10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죠. 그러다 1962년 12월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끝내고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랑 가족은 홍콩 카오롱반도의 동쪽 끝인 관탕 지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공장지대가 많아 노동자와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거주하던 동네였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랑고안의 유년 시절은 지옥으로 변했다고 전하고 있죠.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해외 근무 중 어쩌다 한번 집에 돌아왔을 때도 어린아들을 예뻐하긴커녕 항시 폭력을 일삼았다. 막 말문이 튀었을 2살 무렵에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휘둘렀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벽에 처박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벽에 피가 튈 정도로 끔찍하게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랑고안의 어머니는 폭력으로 인해 외상성 두부 손상을 진단받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머릿속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 같다고 회상했죠. 돌아온 아버지는 1970년 오토바이 판매점을 개업했습니다. 10대가 된 랑고안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았죠.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을 용서하지 않았고 매로 다스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죠. 이 무렵 랑고안은 여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였는데 단순히 포르노 잡지를 사 모으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집에 사는 여자 형제들이 화장실에 갈 때 몰래 훔쳐보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973년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체를 만지는 사건으로 체포되어 102일간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태어난 후에도 랑고안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신체에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여성의 시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상행동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는 날이면 어김없이 메타작이 이어졌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하고 험악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랑고안은 23세가 되던 1978년에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에 취미를 붙여 사진관에서 촬영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저녁 시간에 사진을 배우고 야간 택시를 하면서 심야에 움직였죠. 아버지는 드디어 사랑 구실을 하게 됐다고 안심했으나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꼬박꼬박 일을 나갔지만 샤워나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거부하고 집안에 있는 동안은 우울한 상태에 빠져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건전지를 빼놓은 시계처럼 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는데요. 1982년 2월 3일 새벽 4시경 당시 22세였던 나이트클럽 댄서 첨펑라는 침사추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랑고안이 운전하던 택시였죠. 랑고안은 운행 중 갑자기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전깃줄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수법보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벌인 행동들인데요. 피해자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로 끌고 간 뒤 거실 소파 아래에 숨겼고 날이 밝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자 시신을 끌고 나와 옷을 모두 벗기고 음란행위를 하면서 사진과 비디오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랑고안이 이때 촬영한 비디오에 스스로 붙인 제목은 시리어스 시크릿, 즉 심각한 비밀이죠. 욕구를 해소한 뒤에는 전기톱으로 시신을 7토막으로 나누고 신문지로 감싼 뒤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에 강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식기는 버리지 않고 따로 잘라낸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했죠. 훗날
언론을 통해 랑과안이 피해자의 생식기 등 일부 부위를 따로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병 살인마로 불리게 되었고요. 천펑란이 실종된 후에도 동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던 2월 10일 성문강에서 낚시를 하던 한 시민이 비닐봉지에 쌓인 이상한 물체를 낚아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동물 사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인간의 시신이 보였죠.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인 결과 강 주변에서 7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됐으며 모두 한 사람의 시신을 토막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솜씨처럼 절단면이 매우 깨끗했죠. 시신을 유기하기 전 약품 처리를 한 것인지 희미하게 약품 냄새도 났고요. 법의관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보아 사망 후 최소 일주일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토막나 있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죠. 경찰은 삼합회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조직범죄가 성행했고 배신자의 시신을 토막내서 버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고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약 2개월이 흐른 5월 29일 새벽 5시 20분경 이번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31세 여성 찬원 kit이 이른 출근을 하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랑과안은 첫 번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전기코드로 목을 졸랐죠. 죽이고 난 뒤에도 첫 번째 범행과 똑같이 했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나머지 시신은 신문지로 포장해 타이앙로드 근처 등산로에 버렸죠. 버려진 시신은 6월 2일 악취가 나는 자루를 수상하게 여긴 청소부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2개월 전 살해된 천펑란 살인사건 때와 유사점을 확인하고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막 수법이 비슷했고 두 희생자 모두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실종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희생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으며 당시만 해도 홍콩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났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사관들은 삼합회의 소행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언론들은 천펑란과 천안키 사건을 엮어서 보도하며 밤마다 홍콩 밤거리를 배회하는 살인마의 출현을 알렸죠. 돈이 되는 관심을 받을 만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여성들만 노리는 밤의 악마가 홍콩을 떠돌고 있다. 2개월에 걸쳐 2명의 여성이 야간에 실종된 뒤 토막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제 3차 피해자가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자경단을 조직해 순찰을 돌고 여성들의 야간 외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두 개를 엮는 것은 언론이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와 아니다. 언론의 추측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가 대립했습니다. 정답은 후자였죠. 경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1982년 6월 17일 새벽 세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9세 거리 청소부 레옹 사우완이 오전 4시 택시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집으로 끌고 왔죠. 이번에도 모든 과정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놓았으며 세 번째 비디오의 제목은 비오는 밤에 실행한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랑과안의 또 다른 별칭이 비오는 밤의 도살자인데요. 택시 손님이 많은 비오는 날에 주로 살인을 저질러 붙여진 별칭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비오는 날씨가 랑과안에게는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유리한 날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택시 승객이 늘어나는데 반해 목격자는 줄어들고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절단한 시신을 자루에 담아 타이앙로드 입구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이 담긴 자루는 3일 뒤인 6월 20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죠. 세 번째 사건이 확인되자 경찰은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영국에서 활동하던 프로파일러 존 모나엔을 초빙해 범인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다. 혼자 살거나 가족과 같이 살더라도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마주칠 일이 적을 것이다. 야간에 활동하는 직업이며 여성에 대한 깊은 분노 혹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의학적 지식 또는 도살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시 작성된 프로파일은 이후 체포된 랑과안의 시체와 여러 항목에서 정확히 겹쳤습니다. 하지만 미처 경찰이 범인의 덜미를 찾기도 전에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죠. 1982년 7월 2일 밤 11시경 당시 17세였던 여고생 량화이섬이 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필 살인기 랑과안의 택시였죠. 랑과안은 이번엔 피해자를 빨리 죽이지 않고 차 안에서 학교생활, 종교, 인생 등의 다양한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같았죠. 네 번째 비디오의 제목은 제4차 실행이었습니다. 7월 5일 타이앙로드 근처에서 량화이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호루라기,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호신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호신술 학원에는 수강생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랑과는 상황을 보고 평범한 택시 운전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죠. 이웃들은 물론이고 한 집에 살던 가족들도 살인마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랑과는 훗날 자신이 범죄를 숨기는데 얼마나 능숙하고 치밀했는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나 막 죽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희생자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평범한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안전히 데려다줬어요. 시신은 집에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시신을 토막낼 때는 방바닥에 비닐을 겹겹이 깔았고 작업이 끝나면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랑과는 피해자 시신의 일부를 도려낸 후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술에 절여서 간직했는데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밀봉한 뒤 탄약 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그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죠. 랑과는 평소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물건에 대해서도 예민했기에 한 방을 쓰고 있던 남동생조차 상자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미궁에 빠지면 제5차, 6차 끝없이 범행이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우연한 계기로 살인자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죠. 네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랑과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지인에게 필름을 맡길 때만 해도 해당 필름이 범죄의 증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당시 사진관은 필름을 기계에 넣으면 암실에서 자동 현상되는 시스템이었고 매일 들어오는 필름의 양이 많아서 직원이 세부 이미지를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랑과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진관만을 이용했으며 평소에도 사진 촬영이 취미라며 꽤나 엽기적인 연출의 사진을 현상했기 때문에 살인 행위를 담은 사진을 누군가 본다고 해도 의심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랑과는 마지막 필름을 맡긴 후 사진관의 기계가 고장나 다른 사진관에 맡기게 되었는데요. 마침 수동 현상을 하는 곳이었기에 직원이 필름을 확인하다가 나체의 시신이 담긴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직원은 공포에 질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진관에 잠복해 있다가 사진을 찾으러 온 랑과를 덮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1982년 8월 17일 체포 직후 수사팀은 랑과의 아파트로 이동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랑과는 체포된 뒤 장기간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4건의 살인과 시신훼손, 대량의 증거물이 확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과 정신 감정까지 철저히 진행했고 약 8개월 뒤인 1983년 4월 8일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했기에 홍콩 대법원은 4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랑과는 재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충격적인 망언을 쏟아내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살인 당시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다. 살 가치가 없는 불성사나운 여자를 죽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하늘 대신 벌이 내렸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두세 번째 살인은 이미 중독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 할 말이 없다. 다만 4번째로 죽인 여자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무고하고 결백한 처녀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얼굴을 이미 본 상태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죽이고 처음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아버지의 폭력, 정신병원 입원 경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랑과는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인단의 주장이 먹힐 리 없었고 법원은 랑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홍콩은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죠.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에게 감형이 웬 말이냐 싶으실 텐데 1993년 홍콩에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랑과는 수십 차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가석방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스스로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가석방 신청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2025년 기준으로 70세가 됐으며 홍콩 역사상 최장기간 복역 중인 죄수 중 한 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유리병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